대한전선그룹은 과거 재계서열 5위 안에 들었던 기업으로 현재보다 과거가 찬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선 제조업을 시작하여 무려 5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으며 가전사업 부분은 금성사와 1, 2위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 가전사업 부분은 김우중 회장에게 매각되어 대우전자로 바뀌게 되었죠.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탄탄한 기업,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은 건실한 기업, 그런 대한전선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전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오늘은 대한전선의 역사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경동은 1903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렵게 일본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해야만 했죠. 이후 설경동은 함경도에서 쌀 장사를 시작했고 10년 만에 함경도 일대를 주름잡는 굴지의 미국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자 동양수산회사를 설립했고 정어리 잡이 및 가공산업으로 성장하여 어선 70척에 비행기로 어군을 탐지할 정도의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공산군이 주둔하고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어선 몇 척과 함께 얼람길에 올랐습니다. 남한에서는 무역회사인 대한산업을 설립했는데 과거 중국과 만주 등을 돌며 무역업을 경험했기에 남들보다 손쉽게 재기에 성공했죠. 또한 적산가옥과 토지를 싼값에 확보했다가 이후 비싼 값에 되파는 사업을 하며 큰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산이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현재 많은 재벌들이 이를 싼 가격에 사서 부를 성장했기에 논란이 된 바 있죠.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는 대혼란이 왔다. 특히 일본인이 버리고 간 재산은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였다. 이른바 적산이라고 불리는 토지는 말뚝만 박으면 임자요, 집은 문패만 바꿔 달면 주인이었다. 그리고 설경동은 수원의 성냥공장을 인수하여 남한시장을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며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설경동은 좌절하지 않고 대한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시금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직업을 밀어주자 대한방직은 짧은 시간에 성장했고 여기에 설경동은 대한전선을 불화받고 대동제당을 설립하면서 재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대한전선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전선의 역사로 우리나라 최초로 전선 제조업을 시작한 알짜배기 회사였죠. 60년대 말에는 전자제품 사업에도 진출하여 금성사와 대한민국 가전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가전마다 구매 1순위는 가전이었고 대한전선 도시바TV는 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60년대 대한그룹은 재계서열 5위까지 오르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설경동은 이처럼 부자가 되었음에도 검소한 생활로 유명했는데 편지가 오면 그 뒷면을 다시 한번 사용할 정도였죠. 한 번은 장관에게 잡지 뒷면을 이용하여 서신을 보냈는데 이를 받은 장관은 설경동의 검소함에 탐복했고 이 서신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회의석상에서 이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설경동은 이승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자유당의 재정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자금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오자 이에 염증을 느끼면서 정치에선 손을 떼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자유당 재정부장을 역임한 그는 이를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부정축제자로 몰리면서 부동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경동은 자녀들에게 정치에는 절대 발을 담그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먼저 대한방직과 대한산업은 장남 설원식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인 대한전선의 주인은 설 회장이 가장 총애하던 삼남 설원양이었습니다. 설원양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때 설 회장의 가장 큰 기쁨은 아들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삼남을 무척이나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설원양은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동생인 양기의 고문과 결혼식을 올리며 재벌 간의 결혼으로 화제가 된 바 있죠. 설원양이 회사를 이끌게 된 대한전선은 전선과 가전제품 등의 호황으로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재계서열은 10위 안에 들었으며 설경동 설원양으로 이어지는 오너의 능력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가전시장에 이병철의 삼성전자가 후발업체로 들어왔습니다. 대한전선은 덩치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설 회장은 이때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다고 기억했죠. 그리고 이때 대한전선 가전사업에 관심이 컸던 김우중 대한그룹 회장은 가전사업이 어려우면 언제라도 대우에 매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설원영 회장은 가전사업 매각을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부친의 유업을 일순간에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젊은 기업가로서 그간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결국 1983년 가전사업 매각을 발표, 매각 금액은 2억 달러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빅딜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전선의 10개 계열사와 직원 6,000명이 대우로 변경되며 대우전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전선 경립과장으로 재직하던 임정욱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선사업에서 번 돈을 가전사업에 메어넣는 형국이었다. 가전사 매각으로 흔히 말하는 사세는 크게 위축됐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양도하여 부담은 덜게 됐고 이후 전선산업을 중심으로 내실 경영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한전선은 이후 전선과 케이블에만 집중하며 순조롭게 성장했고 외환위기 때도 흑자 기록을 이어가며 재계에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리고 2004년 설 회장의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 회장이 타계하자 유족들은 1,300억대의 상속세를 신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며 주목을 받았었죠. 이에 대해 대한전선 관계자는 기업인의 본분에 대한 고인의 평소 뜻을 기려 이번 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낸 것과 달리 설 회장은 부친 못지않은 구두쇠였습니다. 한 번 쓴 화장지를 재활용하고 점심은 언제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절대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없는 애들이 돈 쓰는 버릇부터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녀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절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기의 고문은 남편을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남편을 사회와 일에 빼앗겼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옷가지들이 너무 낡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는 다 헐었고 구두는 신기 민망할 수준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에게 큰오빠인 양정무 국제그룹 회장 근황에 대해 묻자 건강하시고 친구들을 만나 소일하신다. 국제그룹 해체로 당시엔 심리적인 타격이 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잊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비극은 설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설 회장이 숨질 당시 대한전선은 매출 1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900억대로 매우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경영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당시 아들 설윤석은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부인 양기의 고문은 회사를 맡기에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택, 임정욱이 대한전선의 새로운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임정욱은 30년 넘게 일한 대한전선맨으로 투자나 재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95년부터 비서실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설 회장의 아래에서 회사 경영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그가 사장에 취임한 뒤 가장 집중한 것은 사업 다각화로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한 우물을 파라는 학자들에게는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 창출이나 인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한전선은 50년 흑자 경영을 통해 사내에 쌓인 현금을 무기로 인수합병에 뛰어들었고 국내 M&A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쌍방울을 인수하여 패션 사업을 시작했고 남강토건을 인수하여 건설업에도 진출하는가 하며 남부터미널터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화이트에 패배하긴 했지만 진로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죠. 2008년까지 대한전선이 인수합병에 투자한 돈만 해도 무려 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대한전선의 무리한 인수합병은 독이 되어 유동성 위기로 돌아왔고 결국 창사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며 54년 연속의 흑자 신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임정욱 대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설 회장의 아들인 설윤석이 회사를 이끌게 되었지만
이미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었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업과 자회사 등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서른석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한전선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21년 후반그룹이 지분 40%를 인수하며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전선의 몰락의 이유로 거론되는 사업 다각화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선의 수요는 계속 줄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이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설원영 회장 시절로 무주 리조트를 인수하면서부터였죠. 초반에는 성과도 많아 진로채권 투자를 회수하면서 1,800억대의 이익을 냈고 남부터미널 부지도 매각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하답하듯 대한전선의 주식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설원영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무모한 투자가 지속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 회장은 과거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죠. 설윤석 사장은 퇴임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이 회사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를 살리고 주주이익과 종업원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선대부터 50년간 일군 회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임직원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과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달라. 설윤석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한 것은 설 회장 사망 이후 정확히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씨 3대 58년의 역사는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